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해입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생중계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 수위들도 그동안 감정적 대응 자제한 거 비교했을 때 상당히 셌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톤이 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같은 거 거의 하신 적이 없거든요. 또 어디까지나 이제 이런 미래지향적인 관계, 그다음에 투트랙 전략, 여러 가지 이제 역사 용품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화 면에서 경제 협력까지 포함해가지고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역시 지난번에 7월 초에 있었던 수출 규제, 이번에 있었던 화이트리스트 삭제라는 것은 이야말로 이것은 완전한 경제적인 보복뿐만 아니라 일종의 경제적인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굉장히 강하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출 관리 통제를 강화시킨다는 명목이 아니고 내용상으로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일정한 타격을 주고 한일 간의 어떤 경제적인 격차를 벌리면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어떤 이런 경제력 또는 기술력을 갖춘 한국을 어느 정도 기술 격차를 벌려놓겠다는 이런 그 상당히 부당한 잘못된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강한 불신이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한일 간의 이런 신뢰 회복 자체가 상당히 저는 쉽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이것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것에 이 과제에 임하는 어떤 자세로서의 정부의 역할, 그리고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당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냉정함과 어떤 이런 그 공감대 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도 적극적으로 호소한 그런 방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단계적 대응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 부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폐기까지 아마 고민에 들어있을 거예요. 예. 어느 정도 고민의 수위가 올라와 있을까요, 지금? 지소미아라는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원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미국이 이전 정권, 오바마 정권 때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몰래 추진하다가 국민적 비판에 밀려서 못했고요. 이후에 2016년 11월 26일 체결하게 됐는데 2016년 9월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났죠. 하기로 했고 이어온 겁니다. 근데 11월 26일 그때 다 국민들 촛불 들고 있을 때 정신 하나 없을 때 밀어붙인 거죠. 지소미아 이 부분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에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어쩌면 있을지 모르는 지금 군사 행동도 같이 하던데 북중러라는 이 가상의 적들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미국이 인도와 함께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 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제일 앞서 있는 협약입니다. 근데 이것에 구멍이 난다라는 것은 어쩌면 거기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전체 재패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멍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이 폐기를 통해서 미국을 추동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대통령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양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민과의 소통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사실상 대국민 담화의 성격으로 진행이 됐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어떤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하나는 이 대통령께서 상당히 자신감, 우리 경제가 예전처럼 어떤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런 경제 격차가 큰 이런 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한국 경제도 많이 기술력도 많이 성장했고 그런 점에서는 수평적인 관계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내부 기업도 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방점이 있었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대기업과 일본의 중소기업 간의 어떤 이런 생산 체인 자체가 있었는데 일본 측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파괴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 또는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부품의 국산화 과정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지나치게 사실 우리나라 한국 경제를 봐도 이 정상적인 구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어떤 경제 구도이고 또 거기서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상생 구도 또는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약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술력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경제 시스템 자체도 대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생과 상생 이런 시스템으로 개혁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과 저력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강하게 되어 있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이 지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을 향해서는 강경한 대응 방침을 강조했지만 이 외교와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진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어서 좀 더 들어보죠.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네, 외교적 해결의 끈은 계속 쥐고 있겠다는 뜻인데요. 지금 일본의 이 개정안 발효되는 시점이 아직 3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협상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한일 간의 모든 역사적 상황은 언제 하루아침에 급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만 물밑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네. 끊임없이 교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이렇게 여지, 퇴로를 남겨놓는 것이 외교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불행한 과거사로 있는 깊은 상처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 상처를 치유해왔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도덕적 우위의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이 외교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 구체적으로 국내적으로는 어떤 좀 대응 방침들을 세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후 4시에 이 방침이 발표가 됐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관련이 적은 품목들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 특히 대일 의존도, 파급 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도 일본을 100세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일단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이후에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159개를 짚었는데요. 어떤 것들입니까? 원래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되면 1100개가 넘는 1194개인가 그렇게 되는 것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159개 네. 공작기계라든지 금속 공작기계 이런 그러니까 탄소섬유 이 부분이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제조업 부분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에요. 네. 밀림, 커트 뭐 이런 부분 기능성 필름 절측제라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90% 이상의
의존도가 되는 것도 49개 품목이라고 48개 품목을 따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159개라고 명확하게 찍은 것은 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다른 표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이 좀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화이트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나라든 이제 주요 선진국은 화이트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물자 통제 시스템인데 왜 이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냉전 때는 코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본주의 진영에서 이 공산권으로 이 전략 물자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냉전이 끝나고 이런 말하자면 냉전 이후 세계로 바뀌었지만 네. 이전에 있었던 시스템이 그대로 다시 이제 유지가 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냉전은 끝났지만 테러라든지 핵과 미사일 네.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류 공통의 위협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을 어떻게 주요 선진국이 통제할 것인가, 특히 기술이라든지 어떤 자본주의를 가진 국가가 이런 테러를 지향하는 또는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국가 또는 군사 전용으로 도용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4개의 장치가 있거든요. 네. 바세나리 협약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29개의 나라의 화이트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27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본이 여기에 들어있고 우리도 이제 2004년부터 포함됐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2002년에 한일 간에 공동 월드컵을 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국 관계를 훨씬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하고 우리가 이제 산업이 고도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쌍방간의 호혜적인 상태에서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근데 네. 그것은 이제 일본이 이건 이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건 쌍방 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일본이 타격을 입게 될 품목이라든지 일본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압박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것은 이제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은 이제 한국의 어떤 생산 구도라는 것은 예를 들면 1단계에서 8단계까지 있다고 한다면 1, 2, 3, 4단계는 상당히 이제 일본의 주요 부품 또는 반도체 장비, 공작기계 등이 들어오면서 대기업에서 그것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삭제해가지고 타격을 일본 측이 받는 것보다는 일본 측이 삭제해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약간 비대칭성이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쌍방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 허가 건수로 해가지고 일단 승인을 받은 후에야 그 물자가 일본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네. 쌍방 조치죠. 예.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일본이 더 이상 앞으로 화이트 리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워낙 부정적인 의미가 되니까 A, B, C로 나눠서 구분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홍남기 부총리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백색 국가에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가군, 나군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군을 새로 신설해서 가군이 가장 건전했었는데 여기 일본이 들어왔었거든요. 일본을 다군으로 보낸다는 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타격 얘기하셨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지금 함께 호응하고 있는 분야를 통해서 관광 부분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특히 폐기물 부분이 일본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당장 기업 피해가 지금 가장 급한 발등의 불인데 이 네.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게 나와 있나요? 사실 우리의 대책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지난번 그 3가지 포인트로 꼭 집었던 브라수라를 비롯한 3가지 품목이 나왔을 때부터 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건 정부 이야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더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사실 예전에 맨 처음 이렇게 일본에서 3가지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 소재 규제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당장이라도 반도체 회사 문 닫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수의 그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할 때 헛웃음을 치는 것이 헛웃음이 나오는 것이 우리도 할 수 있다. 한두 달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기사화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에 피해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 제공이라든지 공급망의 안정화 또는 수입 다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부에서 요번 이제 그 추경 통과됐지만 이런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 쪽으로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백색 국가에서 일본도 제안해서 맞대응해서 전쟁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네. 전략을 좀 다 노출하면 안 되니까 예. 대략적인 방향만 이야기한다는 거 있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준비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좀 자원이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이 버텨낼 여력이 되느냐 이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대기업이 전체를 다 잡아서 수직 계열화하는 이 경제 생태계가 과연 건전하느냐. 대외적으로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급성장할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이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수직 계열화된 이 상황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아베 정권이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대기업의 걱정이 아니라 대기업의 밑에 있는 수직 계열화되는 중소기업들이 피해가 가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망친 그 대기업의 책임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대기업도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태국 방콕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하루 전이었던 어제 시종 냉랭한 시선을 주고받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일본 외무상 오늘은 공개적인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 상황 보고 오시죠. Unfortunately, that fundamental principle is being challenged in our own region. And in this regard, I am compelled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decision made by Japan just this morning to remove my country from its list of trading partners that receive comprehensive export preferential treatment. And this in a very unilateral and arbitrary manner. We are gravely concerned by this decision, to say the least. I have not heard any complaints from our ASEAN friends about our export management measures. ROK has been and is going to enjoy preferred status or equal status with our ASEAN friends. And I don't know what is the source of complaint by Foreign Minister Khan. 네, 통상 다자회에서 특정 국가를 좀 지목해서 뭐 비판을 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별로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다자회의라는 건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의제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다자회의에서 이걸 상대방에 대해서 또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나중에 트라우마가 남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굉장히 외교적인 결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한일 양국 관계라는 것이 일본이 좀 지나치게 지금 부당한 처사를 하고 네. 있고 이런 수출 규제 또는 이제 지금 화이트리스트 삭제라는 어떤 면에서는 자유무역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다자회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역 질서에 무차별적이고 또는 개방되고 또는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전후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살리는 과정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은 뭐냐면 절대 보호무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보호무역을 하려는 결과 강대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엄청난 세계대전으로 비화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한일 양국과의 역사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이런 통상 무역 관계로서 치환시켜가지고 네.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것은 이제 양국 관계를 떠나가지고 국제적인 규범으로서의 자유무역 체제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반대되는 어떤 그런 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노 외무상은 다른 나라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회의 비공개로 바뀌고 나서 불만들이 계속 제기가 됐다고요. 지금 난리가 났었습니다. 외교석상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이야기 나오는 것은 처음 봤고요. 특히 그 말이 꼬인 거예요. 네. 그 외상이. 왜냐하면은 지금 싱가포르의 외교장관이 원래 준비된 원고가 있었는데 그걸 덮었어요. 덮고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나는 지금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우리가
그 한국이 제외됐다는 얘기 듣고 우리는 거기 포함도 되지 않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원래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포함도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제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어딨냐. 화이트리스트를 지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책 포괄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왕이 지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금 아세아 플러스 3 한중에 해서 같이 네. 이거 여기는 원 패밀리 하나의 또 다른 가족인데 네.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WTO 일본 회의에서 김승호 실장이 손들고 의장에게 1대1로 서로 대화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일본 계속 도망갔거든요. 네. 얘기 안 하고. 그때 일본이 사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외상이 아예 전체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예요. 말이 꼬이고 스텝 꼬이는 바람에. 네. 사실 일본의 경제를 무서워 말 못했던 부분들이 시원하게 뒤집어진 거죠. 네. 지금 일본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분명히 강제징용 대상 판결에 따른 보복에서 나왔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 문제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정치권에서 나온 제안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군사정부 교리를 유지해야 할지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 내 일본 자산을 현금화하는 즉시 보복을 가하겠다. 이걸 공언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현금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시간을 벌면서 우리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대처하기 위해서 이 현금화를 약간 정부가 유보시키는 그런 조치를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 법원의 절차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안을 내기는 그 저희 기본적인 원칙 사법부의 프로세스는 존중하고 이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타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것이 그 원고인 피해자들의 그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고 피해 측의 그런 의견을 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노력을 이 여러 각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진석 의원의 발언은 일본 전범 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를 잠깐 좀 묶어놓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해결책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당장은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지난달에 이게 현금화가 이루어질 과정에 있었는데 예정이었었는데 포항 지원에서 이것을 이제 신문하는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 추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빨라야 내년 1월 또는 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일본 기업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네. 왜 도대체가 일본이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네. 한국에서 이미 6월 19일 날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피해자들한테 보상이 나가자라는 예.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한일 양국이 이렇게 고체화시켜 나가고 일본 측에 또 말하자면 양보를 받아내고 우리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어떤 좋은 해법을 찾아나가면 되는데 일본이 그런 어떤 로드맵 자체를 일반적으로 거절해버린 거죠. 네. 그걸 끝장을 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그 또 다른 수출 규제에다가 와이트리스트 삭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게 이제 우리 측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아까 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민사소송입니다. 네. 일본 전범 기업하고 피해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나 정부에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이 돈을 받으십시오. 일본 기업들의 현금화 자산을 절대 매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어떤 기금안을 만들어가지고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가지고 이런 피해자들이 이 만들어진 기금, 그건 한국 정부나 또는 기업이나 일본 측의 기업이 돈이 들어와서 만들어진다면 그걸 받는 걸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수순으로 볼 수는 있지만 어떤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현금화는
한일 관계를 크게 악화시키는 네.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고 이 돈은 받지 마십시오. 음. 이 돈을 현금화하지 마십시오. 라는 부탁은 그것은 대부분의 판결을 위배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건 할 수 없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거든요. 네. 앞서 제가 평론가님 말씀 들었을 때는 네. 지금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순히 강제징용 대상 판결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의 해결책은 좀 어디서 모색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맨 처음 시작은 돈 배상의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확대됐다가 지금 각 양국의 국민 자존심 문제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 근저에는 어디 갔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 참여연 선거 때 평화헌법 개헌해서 네. 자위대를 일본 군으로 바꾸려는 전략까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길게 봐서 작게는 이렇게 이야기지만 길게 봐서 일본이 동북아시아 패권 맹주를 떠오르겠다는 또 다른 미국과 손바닥 부딪혀서 떠오르겠다는 또 다른 작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하나하나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돈 배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경제 문제라든지 이것이 쭉 일관된 전체 크기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전 분명히 아베의 폭주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비난을 받을 만하고 일본 국가 내에서도 비판받을 소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 있는 양심적인 지식인들,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그 일본의